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아이 엄마입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제가 이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들 해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긴 해요. 원래 저는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실컷 즐기다가 결혼을 하자는 주의였거든요. 어디까지 솔직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다 제 편이 되어주시리라 믿고 한치의 숨김도 없이 얘기하자면 제가요, 몸매가 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육감적인 몸매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제대로 나온 글래머요. 꼭 제 몸매 때문은 아니지만 결혼 전에 저는 남자를 만날 때 속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녀 사이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도 주로 깔끔하고 분위기 좋은 호텔에서 하는 걸 좋아했죠. 호텔에 가면 먹는 거, 자는 거, 뭐 원한다면 운동 같이 하는 것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다른 데 갈 필요를 못 느꼈다고나 할까요? 지금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 인상부터 딱 제 스타일이었죠. 잘생겼고 체격도 좋고요. 말도 잘 통하고 편했죠. 저는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밀당을 하거나 내숭을 떠는 과는 아니라서 소개팅 첫날에 1차로 저녁 먹고 2차로 커피 마시고 3차로 맥주까지 한잔하고 나니 밤 12시가 넘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오늘 집에 가지 말까요? 각자 집에 가는 택시비에 대리비보다 방 잡는 게 더 싸겠어요. 네? 혹시 제가 지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집이 일산이라면서요. 여기서 가려면 안 그래도 비싼 데다 할증도 붙을 텐데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제가 예약해도 괜찮죠? 저 호텔 할인 쿠폰 받아놓은 게 있어서요. 정말 굉장히 알뜰하시네요. 호텔 할인 쿠폰이라니. 살림을 정말 잘하시겠어요. 경제적으로다가. 많이 당황했는지 남편은 아무 말이나 떠오르는 대로 막 내뱉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엔 그 모습도 귀엽더군요.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이상해 보이거나 너무 막 나가는 여자 같아 보였냐고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는 처음 만나봤으니까 당황은 했지. 근데 나도 당신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한 잔 더 하자고 할까? 안 된다고 하면 애프터 신청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엄청 머리 써야 되는데 그런 고민 안 하게 해주니까 더 좋던데? 제가 화끈해서 좋았다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외모에 스펙까지 다 받쳐주는 데다 같이 있으면 편하지 성격 좋지 속궁합도 최고로 잘 맞지. 솔직히 결혼 상대로 고민할 일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기에 제가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아서 살짝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거 좋지. 근데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아니잖아. 돈 잘 버는 거? 좋지. 근데 너네 집도 돈 있잖아. 너 많이 웃게 해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현서야. 남자 딴 거 볼 필요 없다? 그냥 여자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최고야. 그렇게 따지면 남편은 제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네일샵에 간 적도 있죠. 굳이 같이 갈 필요까진 없다고 저 다녀올 동안 다른 거 하고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도 가서 한번 보지 뭐. 그리고는 같이 가서 자기도 손톱에 발톱까지 손질을 받더라고요. 나란히 앉아서 하니까 기분이 좋긴 좋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굳이 거기까지 따라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때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데이트하긴 싫고 호텔 방 잡아서 룸서비스 시켜 먹으며 벽을 스크린 삼아 영화 한 편 보는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섬주섬 뭔가를 챙겨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뭐 하려고 그래? 내가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사봤어. 너 네일샵 가는 거 좋아하는데 바빠서 시간 내기도 어렵잖아. 그래서 내가 좀 해주려고. 눈썰미에 손재주까지 좋은 남편은 그때 네일샵 같이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세심하게 살펴봤고 필요한 도구들을 꼼꼼하게 찾아서 산 거였죠. 절 위해서요. 이런 남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인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남편이 좀 당황하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랑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로포즈만큼은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또 타이밍을 놓쳤네. 화끈한 여친 뒀다 뭐해. 이럴 때 써먹는 거지.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결혼 늦게 할 줄 알았던 딸이 시집 간다고 하니 두 손 두 발 다 들어 환영하셨고요. 시부모님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죠. 시어머님은 본인들이 들어가려던 서울 근교의 청약 아파트를 저희에게 양보하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산법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집이야,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지. 그런데 그 아파트 중도금이니 잔금이니 해놓느라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얘가 이렇게 일찍 결혼할 줄도 몰랐고 하니 거기에 너희가 들어가 사는 걸로 하자. 44평이면 너무 큰데요, 어머님? 크다뿐이니. 거기가 지금 10억이나 한다. 원래 너희한테는 6억 정도 되면 평수가 딱 좋은데 상황이 이러니 너희가 들어가고 4억을 나한테 주면 계산이 얼추 맞겠어. 어머님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어차피 거기서 아이도 낳고 10년, 20년 살 생각하면 너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니? 10억 아파트 줄 테니 4억을 내놔라. 이게 지금 맞는 계산인가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큰 아파트 얻을 생각도 없었고 말이 경기도지 지금 다니는 회사랑 거리도 멀어서 굳이 거기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저는 좀 꺼림직했는데 친정 부모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청담동에서 고가구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꾸준히 인기가 많은 덕에 가진 재산도 꽤 되시거든요. 제가 결혼한다는데 뭐는 못 해주겠냐시며 시어머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오케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어머님은 결혼을 하고 1년 정도는 저희더러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그 아파트 입주도 1년 뒤에나 가능한데 그동안에 괜히 어디 들어가 살면 돈이나 나가지. 입주할 때까지만 한 1년은 그냥 우리 집 들어와 같이 살아. 그럼 어머님, 혼수 준비는 그때 맞춰 할까 봐요. 어차피 시댁으로 들어가면 둘 데도 없을 거고요. 그래, 너 마침 얘기 잘 꺼냈다. 혼수는 새로 들어갈 집에 맞춰서 큼직한 걸로 준비해. 내가 살아보니 가전제품이든 뭐든 큼직큼직한 게 최고더라. 자잘한 거 사봤자 금방 고장나서 두세 번씩 바꾸게 되고 돈 더 들어. 그러니 뭐든 집 크기에 맞춰서. 알았지? 네, 그건 그런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 입주할 때쯤 해서요. 그때 되면 더 신제품도 나올 거고요.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할 때 아예 하나도 빠짐없이 싹 준비해서 우리 지하 창고에 보관했다가 니들 나갈 때 가지고 가면 되지 뭘.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좋은 일 앞두고 괜히 트러블 일으키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게다가 이미 시어머님이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걸로 다 골라두셨다고 했어요. 너 일도 바쁘고 결혼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그냥 다 내가 알려준 데 가기만 하면 된다. 어머님이 이렇게 직접 다 가서 골라두신 거예요? 그래.
어차피 네 시누이도 곧 있으면 결혼이잖니. 겸사겸사 내가 같이 가서 골라놓은 거니까 넌 괜히 따로 고생할 필요 없어. 알았지? 아파트부터 혼수까지 시어머님께서 너무 몰아치신 덕에 진짜 정신도 못 차리고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요. 이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따져야 하는 건지 저도 헷갈렸네요. 거기다 혼수 품목들은 또 어찌나 최고급으로 골라두셨는지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시어머님 나름 이유는 있었어요. 예, 네 신우 남편 될 사람은 검사잖니. 그러게요. 어머님이 사위복이 많으셔요. 거기 레벨 맞추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보다 보니까 내 눈이 더 높아져가지고 니들도 이왕이면 좋은 걸로 장만해서 시작해. 비싸다 생각하지 말고. 그럼요, 어머님. 어련히 알아서 골라주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론 엄청 열받았죠. 예쁜 거 빼고는 볼 거 없는 시누이가 검사한테 시집을 가면 갔지. 굳이 저까지 왜 거기에다가 혼수 레벨을 맞춰야 되는 건지요. 그런데 통 크신 저희 친정 엄마 아빠는 또 그걸 다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다 제 거 될 건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냐면서요. 그런데 혼수에만도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그걸 몽땅 시댁 지하 창고에 쟁여두고 저는 시댁 남편이 쓰던 방에 침대만 하나 새 걸로 넣고 들어가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아주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1년만 참고 지내면 새 아파트로 나갈 수 있으니 불편함쯤은 견뎌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 전에 간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는 사계절을 보내고 나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은 함께 지내봐야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조금은 알 수 있겠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남편의 외모와 스펙, 자상함과 친절함에 너무 쉽게 홀랑 넘어가 버렸던 걸까요? 글쎄 남편은 여성 편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더군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던 날, 왜 비행기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휴대폰부터 켜잖아요. 켜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받지 못했던 메시지들이 주르륵 도착하는데 하필 남편 휴대폰에 도착하는 메시지들이 제 눈에 딱 보인 겁니다. 오빠, 오늘 도착? 너무 오래 안 왔잖아. 언제 올 거야? 오빠 신혼이라고 나 모른 척 하진 않을 거지? 온통 오빠, 오빠, 오빠. 시누이 아니냐고요? 시누이가 그딴 메시지를 보낼 리가 있나요? 제가 슬쩍 물었죠. 희준 씨, 키우는 여동생들이 많은가 봐? 봤어? 아니, 이거 다 그냥 스팸이야.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스팸이 그냥 올 리는 없고, 회사에서 영업 때문에 몇 번 그런 술집들 좀 갔더니 거기서 오는 거지 뭐. 저 남자가 바깥일 하다가 여자 나오는 술집 좀 가고 그런 거에 정색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거기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땐 뭘 떠보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메시지가 눈에 보이길래 장난 좀 친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면서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꺼냈더니 신우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 어떡하냐? 시작부터 세연이한테 딱 들켜서? 넌 또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래? 언니, 우리 오빠 저 얼굴에 여자 없을 거란 생각은 안 했죠? 당연히 없었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아가씨. 그럼 됐어요. 언니가 남자 바람 피는 거 가지고 속 끓이고 뭐 그런 쪼잔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네. 그래봤자 결혼 전 일이다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신혼 3개월째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전 저희의 스킨십은 뜨겁기 그지 없었는데 왠지 심드렁한 거예요. 겨우 신혼 3개월인데 말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이라며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그때까지 기다렸던 저는 본체만 체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그냥 회사 숙직실에서 자고
바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회사가 사람을 회사에 붙잡아두고 그렇게 야근을 시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떠봤죠. 희준 씨, 이제 나 보면 안 설레나 봐? 뭐? 갑자기 왜? 우리 이제 고작 신혼 3개월 차인데 당신 뭐 그렇게 맨날 피곤해하고 나는 본체만치 하고. 우리 현서 그래서 서운했구나. 오늘은 한번 안아줄까? 됐어. 꼭 뭐 멍석 깔아줘야 되나? 알았어.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밝히는 여자 같아 치사에 관뒀죠. 그러다 발견한 겁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가면서 실수로 열어두고 간 휴대폰 속의 카톡 메시지들을요. 보영이, 정아, 수진이, 영애. 프로필에는 죄다 옷을 입담한 사진들을 올려놓는 수많은 여자들의 이름을 보고야 만 거죠. 굳이 일일이 메시지들을 눌러보지 않아도 화면에 보이는 얘기들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남편이 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이걸 왜... 내가 여기 두고 갔지? 나 보라고 일부러 그런 줄? 봤어? 봤으면? 어디까지 봤어? 어디까지 봤으면 솔직히 말할 건데? 남편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겠죠. 변명 같은 건 안 통한다는 걸 알았겠죠.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비이기 시작했어요. 현서야,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결혼하면 절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한 번에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제가 굳이 따져 묻지 않는데도 남편은 술술 자기 잘못을 시인했어요. 회식하러 갔다가 술집 여자랑 2차 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갔다가 노래방 여자하고 자고 불금엔 불금이라고 동료들이랑 춤추러 갔다가 거기서 같이 춤추던 여자랑 원나잇하고. 와, 진짜 그야말로 치마만 둘렀다 하면 눈이 돌아서 달려들었던 겁니다.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막말을 쏟아 부었죠. 완전 걸레네 걸레. 걸레인 걸 모르고 속았어 내가. 현서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제 절대 안 그럴게. 어? 맹세해. 오빠, 이번 주말에 회식한다며 우리 가게로 와서 해? 내가 특별 서비스 해줄게. 특별 서비스? 뭔데 이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해주는 특별 서비스로는 모자랐나 봐? 현서야, 내가 잘못했어. 술김에 그런 거라니까. 어디다 손을 대? 더러워 죽겠네. 이러지 마. 나 진짜 맹세코 몸은 줘도 마음은 절대 안 줘. 내 마음은 너한테만 있다고, 어? 어이가 없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나마 그냥 몸바람일 뿐이란 건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웃긴 게 그게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남자가 한두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안 그랬냐고요? 제 버릇 남주나요? 이후로도 몇 번 저한테 딱 들킨 적이 있어요. 새벽 4시가 다 돼서 술 냄새 풀풀 풍기는 것도 모자라 온몸에 여자 향수 냄새로 떡칠을 해가지고 들어왔길래 다짜고짜 제가 물었죠.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 이 남자 변명할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묻자마자 그 술김에도 딱 죄인 모드로 변신해서 싹싹 빌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한잔 했는데 너무 취해서 술집 여자랑 자기도 모르게 또 2차를 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저한테 들키지나 말던가. 꼭 티를 팍팍 내서 들켜놓고는 진짜 눈물겹도록 죽어라 빕니다. 그리고 그 여자랑은 2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죠. 속도 상하고 역겨울 때도 있지만 술집 여자랑 잔다고 이혼하는 건 모냥 빠져서 못하겠더군요. 어차피 다 알면서 그냥 데리고 사는 거야 제가 할 노릇이지만 그래도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님께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제 편만 들어주셔도 화가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희준 씨 결혼 전에도 저러고 다녔어요? 저 진짜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무슨 소리니? 결혼 전에야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랬다 치고 결혼하고서도 남자가 바람나는 건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아니죠, 어머님. 저번에 아가씨도 그랬잖아요. 희준 씨 여자 문제 많았다고 슬쩍 그러던데요, 뭐. 글쎄, 그건 결혼 전 일이고 고작 신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밖으로 돌면 나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입도 못 열겠구만. 넌 자존심도 없니? 솔직히 이게 제가 창피할 일은 아니죠, 어머님. 시끄럽다. 한참 나이에 남자가 밖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 딴 여자한테 목매달고 너랑 못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바람 난 거를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잊고 살아라. 그러려니 하고 살든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저만 손해라 그냥 입 닫았네요. 앞서 말했듯 어차피 참고 살든 이혼을 하든 그건 제가 선택할 몫이니까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조금씩이나마 고치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아 참는 데까지는 참아보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타이밍 참 죽이죠. 제가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남편 몸바람까지 다 참는 제가 하필 임신에는 너무 예민해서 입덧도 굉장히 심했어요. 뭘 잘 먹지도 못하는 데다 시댁에서 회사까지는 거리도 꽤 있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죠. 신우 결혼식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피골은 성접해 가고 있고 음식은 냄새도 맡기 싫고 그러니 몸도 마음도 점점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쉬는 날은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시댁은 아무리 편하다 해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정에 당분간이라도 좀 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차마 말은 꺼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오히려 먼저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너 친정에서 회사랑 거리고 가깝다고 했잖니. 여기서 다니기 힘들 텐데 입덧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한 달 정도 그냥 친정에 가 있어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니까. 그래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죠. 예. 대신 네 신우 결혼할 때 부조나 두둑히 해라. 괜히 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럼요, 어머님. 당연하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의 배려로 당분간 친정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남편 몹쓸 버릇에 임신까지 했으니 걱정은 되지 않았냐고요? 그게 신기하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은 펄쩍펄쩍 뛰며 좋아라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발까지 닦아주겠다고 달려들었는걸요. 게다가 제가 임신한 후로는 아이한테 좋지 않을 거라며 술도 딱 끊고 심지어 퇴근하면 본가로 가는 대신 칼같이 친정으로 달려와서 저를 보살폈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비밀 같은 건 없었기에 당연히 엄마 아빠도 남편의 몹쓸 바람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그 문제를 두고 남편을 아주 혼쭐을 내주셨습니다. 아빠는 다시 한 번만 저 속썩이면 잘라버리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물론 남편은 부모님께도 싹싹 빌면서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각서까지 직접 써서 아빠한테 드리기까지 했죠. 시댁에서 해결 못했던 일을 친정 와서 해결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은 좀 풀렸죠.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가 제 마음도 한결 더 너그러워진 것 같았고요. 시간은 흘러 신우 결혼식 날이 됐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마음 상하지 않게 넉넉히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 잠시 고민은 됐지만 제 딴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식전에 혼수 준비하라고 축의금은 1,000,000원을 미리 전해줬어요. 결혼식에 가서 보니 왠지 사돈네가 저희 시댁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더군요. 시댁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긴 했지만 사위가 검사라고 해서
굳이 주눅들 것까진 없는데도 시어머님은 네네 하며 떠받드는 것 같아 보였죠. 우리 엄마도 딸 가진 죄인이란 생각에 그랬던 걸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님 요구 다 들어주셨던 걸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네요. 뭐 친정엄마 성격에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신우의 결혼식도 무사히 끝나고 이제 저도 입덧이 잦아들며 안정기에 접어들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야 친정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저를 그렇게 키우진 않으셨기에 시댁에서 말 나오기 전에 알아서 제 발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가야 할 곳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4개월 정도만 더 참으면 분가할 날이 돌아오니까요. 드디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비싼 제 살림들을 가지고 진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야 시댁에서 결혼을 시작했으니 그렇다 치고 신우는 아예 처음부터 분가를 한 걸로 아는데 집에 초대를 안 하더군요. 검사한테 시집 보낸다고 뭐든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던 시어머니가 대체 뭘 어떻게 해줬는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저도 축의금을 1,000만 원이나 했는데 오빠네가 준 돈으로 이거 샀어요. 초대해서 보여주면 신우 올케간에 정도 들고 저로선 그런 신우가 이뻐서 더 잘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일절 말이 없는 겁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자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니 모른다고 할 테고 시어머니한테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 더 궁금했어요. 혹시나 싶어 평소 SNS로 과시하기 좋아하던 신우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전체 공개로 열려있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 구석구석을 죄다 자랑해놨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자랑하는 것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 달린 냉장고며 100인치짜리 곡선 스크린 TV며 가전제품들 전부 다요. 저희 부모님의 청담동 고가구 가게에서만 직수입하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소파나 대리석 식탁까지 분명히 다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뒷골이 지끈했어요. 당장 시댁 지하 창고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 혼수품들이 3분의 2는 사라졌더군요.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시어머님이 금방 저를 따라 내려오셨길래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갔냐고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신우의 SNS를 열어 시어머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황도 안 하시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아이고 알았다 얘. 너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니? 치사라뇨? 검사 사위 보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해보내리? 너 같으면 그러겠어? 그럼 어머님이 해주시던가요. 왜 저희 거를 왜? 니네 들어가 살 집 아파트값 보태느라 돈이 모자라서 우선 네 거 좀 갖다 쓴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 뭐 상식?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상식 타령은 알았으니까 어여 올라가. 네 신혼집 내가 다 채워주면 될 거 아니야. 제 입덧을 핑계로 선심 쓰는 척하며 저를 친정에 보내놓고는 그 사이 제 혼수들을 신우의 신혼집으로 다 옮겼던 겁니다. 와, 진짜 제 상식만으로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인가요?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로 살면 이게 가능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기분은 더럽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제가 열을 내봤자 뱃속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고 당장은 이 꼴도 보기 싫어진 시댁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파트 입주 시작하면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 전에 어머님 말씀대로 다 채워놓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이 문제로 말다툼하기 싫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있는 것들이 더 한다더니 그것 좀 먼저 쓴 거 가지고 저 지랄까지 하네. 으이구 못된 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가 들여놨다는 신혼집 살림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아파트 레벨이 있으니 거기에 걸맞는 걸로 해야 한다며 뭐든지 최고급 타령하던 시어머님이 가져다 둔 것들은 죄다 싸구려 천지였어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죽 소파 대신 손톱으로만 그어도 금세 찢어질 것 같은 싸구려 비닐 소파에
양문형 냉장고, 어디 가구, 1인 가구에나 어울릴 법한 70리터짜리 소형 냉장고. 그야말로 최저가로 검색해 찾은 저렴한 가구와 가전제품들만 골라서 채워놨더군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전세며 매매가가 다 떨어졌다는 기사가 연일 뉴스에 도배가 되는데 마침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던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분명 10억이라고 했는데 7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10억짜리 어디 가고 갑자기 7억짜리로 변신했나요?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심지어 10억까지는 너무 과하다며 저한테 4억이나 받아 챙겼는데 말이죠. 저 혼자 조용히 시어머니랑 단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우선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 아가씨네 신혼집으로 간 거 당신 알았어, 몰랐어? 말이라고 하냐? 내가 그거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집은? 어머님이 분명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저거 분양가 7억짜리던데 그거 알았어, 몰랐어? 아, 안 되겠다. 이거는 나도 도저히 못 참아. 내가 직접 아버지한테 말해야겠어. 그리고 남편은 당장 시아버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건 좀 너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시아버님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펄쩍 뛰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찬찬히 얘기를 좀 하든가. 혼수는 뭐고 아파트는 또 뭐야? 예세아가 네가 무슨 4억을 어떻게 했다고?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분명히 두 분 들어가시기로 했던 아파트 저희한테 내주시면서 4억 받아가셨다고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해온 혼수도 다 희정인에 가 있고요. 무슨 사달이 난 줄은 알았는지 어디로 도망가 있던 시아버님은 당장 호출하셨습니다. 대체 얘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어디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아니 희준 아빠, 그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똑바로 말하지 못해? 세아가한테 4억은 받아 뭐 했었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고? 아, 왜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그 돈 받아 내가 당신 검사 사위 얻어줬잖아요. 뭐? 너 지금 정신 나갔어? 그렇습니다. 얼굴 말고는 내세울 게 없던 신우는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오랫동안 강남에서 상류층의 중매 결혼을 성사시킨 걸로 제일 유명한 소위 중매쟁이에게 수억을 주고 거기다 결혼 지참금까지 주셨던 거였어요. 그놈의 검사 사위 한번 얻어보겠다고요. 정말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한테 한 대 얻어맞지 않는 게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는지 신우가 한 걸음에 달려왔더군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그걸 꼰질러요? 진짜 못됐다, 언니. 네, 저 못됐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가씨. 아가씨 집에 있는 내 물건 좋은 말로 할 때 다 가져다 놔요, 제자리에. 예, 아무리 그래도 남이 쓰던 걸 찝찝해서 어떻게 쓴다고 그래. 그냥 내가 해준 걸로 대충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희 친정 돈도 많은데 바꿔달라고 해라. 어머님이 갖다 놓으신 쓰레기들보다 쓰던 거라고 제게 더 좋으니까 갖다 두라고요. 당신들 그거 도둑질이야. 둘이 뭐 모녀 사귀다냐 뭐야? 할 짓이 없어서 입덧하는 며느리 안정 취하러 간 사이에 도둑질을 해? 말이 심하네 언니. 도둑질이라뇨? 안 되겠네. 언니 봐서 돌려줄까 했는데 기분 나빠서 못 돌려주겠어요.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나도 당장 네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진짜 못 돌려놓으시겠다? 그래, 배째. 배째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꼴을 보니 그야말로 가관이었지만 일단은 여기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에요. 다만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아이부터 낳고 제대로 해결하려고 일부 후퇴한 것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말도 안 되는 우김이 저한테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하게 돌아간 신우가
며칠 후 다시 울면서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놀란 시어머니가 물었죠. 왜? 무슨 일이 있어? 정검사랑 싸운 거야? 엄마, 저 사방에 여자가 있어. 애도 있어. 뭐? 울지 말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 검사 되기 전부터 만났던 여자래. 술집 여자. 근데 시부모님이 절대 허락 못한다고 해서 살림만 차리고 살고 있던 거래. 신우의 남편이 무려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번 호기심에 몸바람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관계로요. 신우네 시부모님의 결사 반대, 그리고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매를 통해서 신우를 만나 결혼을 한 건데요. 사실 그 중매장이라는 분,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몇 번 찾아와서 저를 좀 어느 집에 시집 보내게 해달라고 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듣자 하니 신우 남편 쪽에서는 조건을 딱 하나 내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라면 껌뻑 죽는 골빈 여자요. 그게 바로 신우였던 거죠. 게다가 그 중매쟁이도 신우네 시댁의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꾹 참고 살만한 그런 여자를 특별히 골랐다는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좋다고 중매쟁이한테 몇 억씩 갖다 바친 겁니다. 검사 사위 하나 얻겠다고요. 한심하기가 짝이 없죠. 거기서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 남편 술집 여자랑 몸바람 났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나 그 말만 했네요. 세상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남자 바람 피는 건 반은 여자한테 문제 있는 거라고요. 술집 여자랑 그냥 하룻밤 실수한 거면 샤워나 깨끗하게 시켜 데리고 살면 그만이지만 이건 어쩐데요? 큰일 났네. 벌써 몇 년 동안 살림까지 차려 살고 있다니. 와, 아가씨 자존심 안 상해요? 고작 결혼한 지 2달 만에?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할 텐데. 어디 말만 못하다 뿐입니까?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살림까지 차리고 아이까지 있다는데 당장 이혼이죠. 하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상식적인 적이 없던 이 모녀. 역시나 이번에도 비상식을 택했습니다. 단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호적에 아이 이름까지 올리고 말입니다. 물론 시아버지께는 비밀, 저한테도 단단히 입단속을 시키셨죠. 너 혹시라도 네 시애비한테 입도 뻥끗 말아라. 지난번처럼 그랬다간 진짜 집안 뒤집어진다. 네네, 저도 뭐 관심 없네요. 저한테 그거보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맞아요. 제 물건 다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까지 마친 후에 저는 신우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좀 당황하는 듯 했지만 제가 친히 검찰청까지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대요. 신우가 집들이도 안 시켜주는 바람에 말도 몇 마디 제대로 못 나눠봤는데 신우 남편은 의외로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로... 혹시 호적 문제 때문에 오신 거라면 그거는 집사람이랑 얘기가 다 끝났는데요. 그건 두 분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저는 오늘 제 거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이요. 저희 아가씨가 혼수해가지고 간 거. 그거 다 제 거예요. 전부 다요. 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검사님이 남의 물건 쓰시는 거 알려지면 평판에도 별로 좋진 않으실 거고 무엇보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신우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를 찬찬히 듣더군요. 그리고는 웃습니다. 한참을 웃기만 하다가 입을 열었죠. 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네요.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솔직히 그만한 것들 다시 못할 형편도 아니고요. 좋게 좋게 얘기했으면 신우한테 그 정도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 너무 유치하고 비상식적이잖아요? 그 인간들 저한테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제가 화나는 것도 화나는 거지만 정신 바짝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지 말고는 정 검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그냥 제 물건만 되찾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처벌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죠. 죄송한데 물건을 돌려드리는 일을 조금만 늦춰도 되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타당하다면야. 이혼을 할 겁니다. 어차피 집을 정리하게 될 테니 그때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맙소사,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신우 남편에게도 말했다시피 그건 두 사람의 일이니까요. 제가 죄책감 느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신우 남편의 얘기인즉슨 안 그래도 정이 없는 결혼이었고 자신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걸 알면 이혼이라도 하자고 할까 싶어 일부러 알렸다는 겁니다. 속인 게 미안해 위자료라도 주려고요. 그런데 다 참고 견디겠다고 심지어 아이까지 키워주겠다고 하는 걸 보고는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족 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도둑질이잖아요? 얼핏 봐도 수억은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명색이 검사인데 도둑하고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신우 남편도 청렴결백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옳았구나 하고 제가 던진 기회를 잡은 거겠죠.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요. 다 참고 살겠다는 미련 곰탱이 같은 신우한텐 정을 붙일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결혼 2달 만에 남편의 두 집 살림 사실을 알게 된 불쌍한 우리 신우. 대놓고 그 집에서만 사는 것도 꾹꾹 참으며 검사 남편 결혼 6개월 만에 이혼당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은 난리가 났죠. 위자료라도 받아내라. 내가 너 거기 결혼시키느라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안 그래도 내놓으라고 했어. 근데 안 됐대. 안 되긴 왜 안 돼? 그 인간이 바람 펴서 그런 거잖아. 어머님 모르셔도 이렇게 모르세요? 그때는 이미 모든 걸 다 참고 살기로 했잖아요. 위자료 받으려거든 그때 이혼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 아가씨 도둑질 때문에 이혼한 건데 정검사가 위자료를 왜 줘요? 네 신우가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잘난 척이야. 그래, 어디 더 해봐라. 더 씹으려 보라고. 네, 더 씹으릴게요. 근데 아가씨 자존심 좀 상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해봐 어디. 니년 뭐라고 씹으려는지 드러나 보자. 아가씨 결혼하고 경제적 활동한 것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혼수 그것도 아가씨가 해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안 돼요, 그거. 재산 증식에 기여한 게 1도 없는데 당연한 거죠. 맞아, 엄마. 억울하고 더럽지만 언니 말이 다 맞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눕더군요. 저 같아도 속이 터지겠어요. 그 결혼시키는데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근데 어쩌죠? 제가 할 말은 더 남았는데. 아 참, 아가씨, 소파 회사에서 고소장 안 날라갔어요? 왔어요. 그게 뭔가 했는데 언니 이거 뭔지 알아요? 뭐야, 또 뭔데? 아직도 안 끝났어? 네,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 매장에서 고르신 최고급 소파 있잖아요. 안마 기능 있는 거. 그거 사기에는 솔직히 너무 비싸고 아까워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렌탈로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네네,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완납한 게 아니고 매달 렌탈비를 내는 거라 제게 아니라 그 소파 회사 거거든요.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회사에서 절도죄로 고소했을걸요? 당연히 이런 걸 예상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진짜 아무리 친정 부모님이 돈이 있으시다고 해도 그거는 너무 사치인 것 같아서 적당히 쓰다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약하려고 일단 렌탈을 하기로 한 거였는데 완전 신의 한 수였죠. 안 그랬으면 두 도둑년들 처벌도 못 받는 거 꼼짝없이 보고만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신우 남편이 알아본 겁니다. 자기가 이혼하려고 유책 사유를 꼼꼼하게 이잡듯이 뒤지다 보니 그게 딱 걸린 거였죠. 그래서 신우는 절도죄로 고소당하고 재판까지 받았고 당연히 신우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는 거니까 신우 남편은 위자료 한 푼,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저 정말 서운할 뻔했는데 이혼당하고 재판받느라 자존심이며 뭐며 엉망진창이 된 신우가 정신 좀 차리나 보다 싶으니 이번엔 시어머님이 또 난리가 나신 거죠. 희준이 아버지, 이게 뭐예요?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예요? 나 이혼 못해요. 절대 못해줘요. 내가 언제 당신이랑 이혼해달라고 사정이라도 했나? 못해준다니. 말은 똑바로 하지. 나도 도둑년이랑은 못 살아. 도둑이라니. 자기 마누라한테 도둑이라니. 네가 희정이한테 갖다 준 것들. 그거 세기 거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그게 도둑이지. 어디 그뿐이야. 너 세기한테 받아낸 4억. 그거 사기 아니고 뭐야? 내가 무슨 사기를 어떻게 쳤다고 그래요? 나 억울해요. 왜 사람을 사기꾼의 도둑년으로 몰아? 내가 들어가려고 한 집, 애들한테 내준 거, 그게 죄예요? 어디 7억밖에 안 되는 집을 10억이라고 뻥튀기를 해. 그리고 뻥튀기만 하지. 왜 삥을 뜯어 뜯기를?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해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나가는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봐라. 내가 틀렸나? 맞습니다. 시어머님 역시 시아버지에게 이혼을 당하셨죠. 어디서 알아봤는지 소송해봤자 자기한테 이득될 것도 없는데 돈만 나갈 거 뻔히 알고는 조용히 도장 찍으시더군요. 역시나 위자료 한 푼 못 받고요. 어머님 짐 싸서 나가시던 날 시아버님이 친히 전해드리라는 말씀만 제가 전했네요. 뭐 잘 가라고 배웅이라도 하러 왔냐? 꼴도 보기 싫은 년 같으니라고. 잘 됐네요. 서로 꼴도 보기 싫은데 이젠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아도 돼서요? 왜 왔어? 그따위 소리나 해서 사람 속 뒤집으려고? 아니요. 아버님이 보내셨어요. 도둑년이 내 집에서 내 물건 하나라도 가져가는지 감시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잊지 말고 아가씨도 데리고 나가시래요. 똑같은 년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과 이혼을 하신 후에 사시던 집을 팔아 시골에 작은 집 한 채를 얻으시고는 남은 돈으로 저에게 4억을 돌려주셨어요. 아가,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아버님, 이거 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 이것 때문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마음이니 그냥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원한다면 시댁은 없는 셈 치고 살아라. 나는 내 알아서 할 테니. 아니에요, 아버님. 안 그래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심란하고 외로우실 텐데 그럴 순 없죠. 저하고 희준 씨가 아버님 모실 거예요. 시골에 집 사신 건 혼자 쉬고 싶으실 때 별장처럼 한 번씩 다녀오시고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사세요. 아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그 아파트 아버님 거잖아요. 저희 둘이랑 아이만 살기엔 너무 크다고요. 신우집에 갔던 제 짐들도 고스란히 제 자리로 돌아왔고 남편과 저는 아이와 시아버지와 함께 새 집에 들어가 우리들만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건 남편이 각성했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며 술도 일절 안 마시고 무조건 칼퇴해요.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모든 여자들 싹 다 차단하고요. 그 버릇 어디 가냐고요? 아니던데요? 어디 가기도 하던데요? 지금은 정말 저만 바라본답니다.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다니까요. 물론 행복한 고민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